지난 시간에 이어 2부 플래닛 워커를 시작합니다. 1984년 워싱턴주에서 아이다호주로 건너갑니다. 전원 풍경은 달라지지 않는다. 옆으로 미끄러져 지나가는 자동차의 번호판 색깔만 다를 뿐이다. 사흘 후 20km 정도 산길을 올라가 아이다호주와 몬타나주의 경계선에 위치한 룩아웃 패스에 도착한다. 이때가 아마 84년 10월인가 봐요. 당시 메모가 아름다운 식구 같아서 소개해드립니다. 불이 붙은 산, 연기 없는 황금색과 진홍색 불꽃이 모든 나무에서 떨어져 내린다. 존 프란시스는 가는 곳 곳곳에서 이런 아름다운 식구 같은 메모를 남겼습니다. 동이 터오자 반짝반짝 빛나던 별들이 희미해진다. 바랜 듯한 빨간색과 분홍색을 띤 구름이 연한 푸른색 하늘에 녹아들어 길가와 산등성이에 자란 황금빛 낙엽송을 한층 돋보이게 한다. 텐트를 칠 필요가 없는 곳에서는 강가에 솔잎 침대를 만들어 향기를 맡으며 잠든다. 부러진 철도 침목을 모아 조그맣게 피운 불이 뜨겁게 활활 타오른다. 나는 머리 주위로 휙휙 스쳐가는 쥐를 쫓으며 밤 늦게까지 책을 읽는다. 정적 속에서 강이 이야기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다가 바위가 첨벙하고 떨어지는 소리에 깜짝 놀란다. 밤 하늘에는 별들이 천천히 움직인다. 이런 구절들은 프란시스가 책 서두에 써놨듯이 아마 일기장에서 발췌한 것 같습니다. 이제 사막을 건널 차례입니다. 아침 하늘에 분홍빛이 어리고 길 옆쪽으로 사막이 반짝인다. 나는 걸음을 멈추고 경치를 감상한다. 1986년 8월 아이다호주 아코 사막입니다. 고속도로와 철길 사이에 있는 풀밭에서 잠을 깬다. 살못시 미소를 머금은 달과 한쪽 눈만 겨우 뜬 새벽별이 보인다. 길 건너편 석조 건물 전면에 번쩍번쩍한 글씨로 세계 최초의 원자력 도시 아코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라고 새겨진 간판이 붙어 있다. 순간 아코시 동쪽 외곽에 어두운 색깔로 칠해져 있고 굵은 분홍색 경계선이 둘러진 장소가 머릿속에 떠오른다. 아이다호 국립기술연구원이라고 불리는 곳이다. 아코 사막의 절반이 넘는 면적이 연구원 부지인 듯하다. 나도 그곳을 통과해야 한다. 내 머릿속에는 어디서 물을 구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만 가득하다. 사막 언저리에 있는 휴게소를 지나면 80km 떨어진 아이다호 폭포까지 가야 물을 구할 수 있다. 40km씩 이틀간 걸으면 충분히 갈 수 있지만 그럴 경우 적어도 하룻밤은 INEL 영내에서 보내야 한다. INEL은 아이다호 국립기술연구원의 약자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는 쉬거나 야영을 하면 안 된다고 한다. 그때 지도에서 뭔가가 눈에 띈다. 휴게소와 아이다호 폭포의 중간쯤 되는 지점에 작은 호수 같은 것이 있다. 나는 마음이 약간 놓인다. 나는 물 3갤런을 더 챙겨서 사막 횡단을 시작한다. 물이 무거워서 짜증이 나고 한편으로는 따가운 햇빛을 고려하면 3갤런도 모자랄 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 3km 정도 걸었을 때 지붕에 카약을 싣고 뉴멕시코 번호판을 단 빨간색 트럭이 내 곁에 멈춘다. 트럭 안에는 햇볕에 그을려 감잡잡해진 여자가 타고 있다. 그녀는 나와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 트럭에서 내린다. 그녀의 이름은 카루나다. 차를 멈추고 나와 같이 있어주는 사람이 있어서 기분 좋다. 카루나는 물을 싣고 가다가 20마일 간격으로 두 군데에 놓아주겠다고 한다. 카루나가 떠난 후 내 발걸음은 한결 가벼워진다. 이제 뜨거운 열기 속에 홀로 사막을 걷는다. 구름 한 점 없는 날씨에 어디서도 물을 찾을 수 없다. 어린 시절에는 아무 의심 없이 원자력 발전소에서는 깨끗하고 저렴한 에너지를 생산한다고만 생각했다. 30년이 지난 지금 이 사막을 도보로 횡단하는 나는 옛날에 가졌던 믿음을 의심하고 있다. INEL은 광범위한 핵 연구를 수행하는 동시에 부지를 환경 실험장으로 지정하여 인간의 활동이 사막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도록 했다. 그러자 불행한 결과가 나타나고 있다. 올빼미를 비롯한 맹금류의 바싹 마른 사체가 길가에 수도 없이 널려 있다. 밤중에 사막을 가로지르는 차에 치여 죽은 모양이다. 수통에 든 물을 마신다. 물이 공기만큼이나 뜨거워져 있다. 그때 빨간 트럭 한 대가 속도를 줄이더니 멈춘다. 타실래요?
나는 고개를 젓는다. 그럼 물이라도 좀 드릴까요? 아직 녹지는 않았지만요. 그는 꽁꽁 얼어있는 플라스틱 물병을 꺼내 내게 건넨다. 물병이 내 손에 들어오자마자 샤스타산 정상 바로 밑에 위치한 얼어붙은 호숫가에 와 있는 기분이다. 날씨가 푹푹 찐다. 고작해야 4-5km밖에 걷지 못할 것 같다. 나는 쪽지를 써서 물통을 두 번째 이정표에 내려놓아 달라고 부탁한다. 하지만 두 번째 이정표에 도착했는데도 물은 보이지 않는다. 모든 게 다 내가 만들어낸 환각이었고 신기루였고 망상이었단 말인가? 나는 서둘러 다음번 이정표로 걸어간다. 조금 더 가다 보니 두 번째와 세 번째 이정표 사이에 물이 놓여 있다. 안도감이 밀려온다. 물은 약간 녹아있다. 차가운 얼음물을 한 모금 들이키자 상쾌한 아픔이 느껴져 이마가 터질 것만 같다. 오늘은 45km를 걸었다. 나는 배낭을 깔고 들어 눕는다. 벨벳 같은 밤하늘에 반짝이는 별과 사막의 밤을 가르며 날카롭게 질주하는 호박색 헤드라이트를 본다. 밤이 되자 기온이 떨어진다. 귀청이 찢겨나갈 듯한 코요테의 울음소리를 들으며 잠든다. 사막의 길에서는 해가 뜨는데 오래 걸린다. 해가 장미꽃처럼 피어난다. 86년 8월 6일 아코 사막. 이른 아침부터 걷기 시작한다. 나는 서두르지 않는다. 꼭 내 그림자를 밟고 서 있는 기분이다. 앞으로 영영 이 사막을 벗어나지 못할 것만 같다. 아슬아슬하게 삶을 영위하며 언제까지나 사막에 머물 것이다. 아무리 걸음을 내디뎌도 제자리를 벗어나지 못한다. 나는 무언가를 기억해내려고 애쓰다가 신념이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떠올린다. 시내로 들어서면서 피스 필그림을 떠올리고 그녀가 했던 여행을 생각해 본다. 그녀도 사막을 건넌 적이 있었을까? 피스 필그림의 순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면의 평화였다. 내면의 평화 없이는 다른 어떤 평화도 얻을 수 없다고 역설했던 피스 필그림은 겸손한 자세를 갖는 것과 더불어 4단계로 순례를 준비했다. 첫 번째 단계는 삶을 대하는 올바른 태도다. 올바른 태도란 삶의 당당에 맞서는 자세와 삶의 표면에 머물지 않고 깊이 파고들어 진리와 진실을 찾으려는 마음가짐을 뜻한다. 두 번째 단계는 조화로운 삶이다. 피스 필그림은 초창기 생태학 이론에 의거하여 자연과 생물이 특정한 법칙을 따른다고 주장했다. 그녀가 말하는 자연을 움직이는 법칙은 생태학의 법칙에 가까운데 이것은 자연 환경은 무엇이든 상호 연관을 맺고 있다. 인간은 이러한 법칙에서 멀어질수록 더 큰 어려움을 겪게 된다. 피스 필그림은 이를 다음과 같은 말로 표현했다. 인류의 가장 큰 적은 인류다. 그래서 나는 아주 흥미로운 계획을 실현하기 위해 부지런히 움직였다. 흥미로운 계획이란 내가 믿는 가치를 추구하며 사는 것이었다. 세 번째 단계는 똑같아 보이는 삶 속에서 특별한 자리를 발견하기다. 하나님의 계획에서는 어느 누구도 똑같은 역할을 하지 않는다. 귀를 기울여 듣기만 하면 누구나 내면의 목소리를 듣고 길잡이로 삼을 수 있다. 피스 필그림의 준비 과정에서 마지막에 해당하는 네 번째 단계는 삶을 단순화하기였다. 그녀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했다. 봉사에 헌신하기로 마음먹고 나니 이제부터는 내게 꼭 필요한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받아들이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나는 삶의 방식을 바꿔 꼭 필요한 욕구만 충족시키기로 했다. 단순한 삶에는 커다란 자유가 있었다. 그 자유를 느끼기 시작하자 내 삶은 내적인 행복과 외적인 행복이 조화를 이루었다. 1986년 와이오밍주 테툰 국립공원입니다.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한다. 다시 혼자가 된 나는 매끄러운 아스팔트 도로를 따라 국립공원에 들어선다. 해가 지기 전 등산객을 위한 관광 목장을 발견한다. 통나무집 몇 채가 옹기종기 모여있고 산 옆에 새로 지은 목욕탕이 보인다. 나는 오두막집 안으로 들어간다. 잠시 후 미줄라에 사는 친구들인 펫 부부가 도착한다. 그들을 다시 만나니 반갑기 그지없다. 그러나 아무래도 끈질기게 지속되는 발목 통증 때문에 펫 부부와 함께 등산을 하려던 계획을 수정해야 할 듯하다. 나는 산에 오르지 않는 대신 북쪽으로 더 걸어가기로 한다. 켈리에 머무를 때 사귄 친구인 신디와 함께 공원을 가로질러 옐로스톤으로 갈 생각이다. 우리는 관광객이 많은 장소를 떠나 오솔길로 들어간다.
조금만 가면 잭슨호가 나온다. 그런데 돌연 천둥이 치고 푸른 하늘이 회색으로 변하더니 말코 손바닥 사슴이 풀을 뜯고 엘크 사슴이 숨을 곳을 찾아 뛰어다닌다. 모두 비를 알리는 신호다. 신디는 놀라운 속도로 걸으며 줄곧 나를 앞서간다. 아웃도어 훈련을 받으며 습득한 능력이라고 한다. 우리는 함께 있어서 행복하다. 기분이 좋다가 추위 때문에 지치고 짜증이 나다가 다시 기분이 나아진다. 햇빛과 비를 넘나들다가 자갈과 바위와 진 분홍색 장미석영 덩어리로 이루어진 변화무쌍한 호숫가를 힘들게 걷다가 부드러운 진흙탕에 빠진다. 산과 호수 사이는 야생동물 천국이다. 수달이 장난을 치다 멈추고 두건을 쓴 까만 눈으로 우리를 응시한다. 맑고 손바닥 사슴과 물소리, 바다 갈매기와 거위들이 한데 엮여 한 폭의 아름다운 천이 된다. 촉촉하게 젖어있고 올이 촘촘하며 영원히 샘솟는 노란색과 녹색 전류가 충전된 천이다. 천둥 소리가 쾅쾅 울리며 땅을 뒤흔드는 가운데 나는 로키 산맥 분수령을 넘어 옐로스톤 호수 근처에 있는 그랜트 빌리지로 내려간다. 길가에는 꽃이 활짝 피어 있다. 차들이 물방울을 튀기며 지나가고 앞유리 와이퍼가 좌우로 움직인다. 나는 숨을 쉬는 리듬에 맞춰 팔을 휘두르고 발을 내딛는다. 서서히 아침 안개가 걷히자 김이 솟아나는 회색 가늘천이 눈앞에 펼쳐진다. 들리는 이야기에 따르면 가늘천에 빠져버린 사람도 있었다고 한다. 이 황무지에서 나는 걷기의 기본적인 진리를 체험하고 있다. 인간이 별에 닿으려고 노력하는 세상이지만 기본적인 진리는 나에게뿐 아니라 모든 생물에게 중요하며 인류의 성장에 필수적이다. 자연 그대로 다양성을 간직하고 있는 우리의 환경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가지는 것은 인류의 생존에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 그런 의미에서 나는 공원의 고마움을 느낀다. 야생지대를 보존해야 하는 이유를 더 확실히 이해할 수 있다. 최고의 체험을 통해 얻은 지식이다. 이제 1986년 10월 와이오밍주에서 사우스다코타주로 넘어간다. 사우스다코타주 서부에는 미사일 발사 통제 장치를 갖춘 미니트맨2 미사일 경납고가 150군데나 있다. 나는 죽음의 가장자리에 서서 의연한 태도를 유지하기 위해 나 자신에게 타이른다. 그 미사일들은 실제로 사용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아침이다. 건물 밖에서 들리는 자동차 소리와 낙엽이 바스락거리는 소리에 잠을 깬다. 어느 친절한 빵집 주인에게 받은 갓 구운 달콤한 롤빵을 가방에 넣고 벨프세를 떠난다. 이제는 제법 쌀쌀하다. 겨울 냄새를 맡으니 눈이 생각난다. 효율적으로 짐을 챙기는 기술은 계절에 따라 달라진다. 주유소 뒤에서 자다가 일어나 보니 금방 비가 내릴 듯해서 준비를 시작한다. 바깥을 내다보니 회색 구름이 끼고 차가운 빗방울이 떨어진다. 커피를 마시자 살짝 흥분이 되면서 몸이 따스해진다. 다행히 문테나에서 우편으로 보내준 내 겨울 외투를 어제 뉴엘에서 받았다. 가벼운 우비와 여름용 텐트는 160km 앞에 있는 이글뷰트로 미리 보내놓았다. 잠시 여행을 중단하고 샤이엔강 인디언 보호구역 내에 있는 이글뷰트에 머무를 계획이다. 텅 빈 들판을 걸으며 느끼는 고독은 나쁘지 않다. 텅 비어 있다는 건 이런 걸까? 나는 인디언 보호구역에서 시간을 보내기를 고대하며 걸음을 옮긴다. 드디어 나는 인디언 보호구역의 중심부에 위치한 이글뷰트에 도착한다. 밤하늘에 화성과 목성이 나타난다. 어젯밤보다 서로 가까워져 있다. 부드러운 대지를 향해 키 큰 풀이 허리를 굽힌다. 근처에서 토끼 한 마리가 뛰어다닌다. 달이 뜬 후부터 날이 밝을 때까지 동물들이 쿵쿵거리는 소리가 그치지 않는다. 민 달팽이가 텐트 그물에 은색 발자국을 남기고 아침에는 꿩 여러 마리가 하늘로 날아올라 내 머리 위를 맴돈다. 차가 다니기 시작한다. 나는 태양을 바라보며 동쪽으로 걸어가서 다음 마을에 있는 식당에 들어간다. 때로는 고속도로를 벗어나 시골길을 걸으며 조용한 가을날을 즐긴다. 사우스 다코타주 동쪽 끝에 위치한 인구 3만 명 정도 되는 도시 워터타운에 도착하자 11월 초순이다. 이제 밤마다 기온이 영하로 내려가기 때문에 밖에서 자면 다음날 아침에 걸음을 떼기도 어렵다. 하지만 나는 미네아폴리스까지 걸어갈 준비를 한다. 모텔 텔레비전에서는 겨울 폭풍이 다가오고 있으니 주의하라는 기상 예보가 나온다.
이번 폭풍은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런 조건에서 과연 살아남을 수 있을까? 이렇게 추운 날씨와 폭풍을 이겨낼 자신은 없다. 내가 잠들어 있을 때 폭풍이 전속력으로 몰아친다. 이제부터는 잠과 싸워야 한다. 지금 잠이 들었다가는 영영 깨어나지 못할 것이다. 추위 속에서 시끄러운 천둥 소리를 들으며 해가 뜰 때까지 견디는 수밖에 없다. 새벽이 오자 손이 얼어붙는다. 창자는 여전히 꼬인 상태다. 바람이 시속 65km 정도 속도로 불고 기온은 영하로 떨어져 있다. 오후 3시가 돼서야 텐트를 박차고 나간다. 터널빌 식당으로 돌아가는 길이 끝없이 멀게 느껴진다. 그러나 식당 안에 들어가서 온기를 흡수하고 식사를 하고 나니 꼬인 창자가 풀린다. 저녁이 되자 다음과 같은 말로 시작되는 쪽지를 쓴다. 도와주세요. 저는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렇잖아도 당신이 부탁하기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어차피 이런 폭풍 속에 당신을 밖으로 내보낼 생각은 없었다. 이렇게 해서 여행은 예상보다 일찍 중단되고 만다. 내일 아침에는 바람을 등지고 워터타운으로 돌아가 겨울을 날 채비를 해야겠다. 폭풍우 때문에 발길을 돌려 워터타운으로 돌아가는데 이틀이 걸린다. 워터타운 북서쪽에서 적당한 집을 발견한다. 처음 며칠간은 창밖으로 쉴 새 없이 눈이 내리는 광경을 바라보고 라디에이터에서 뜨거운 물이 끓이며 덜그덕거리는 소리에 귀를 기울인다. 내가 여름 내내 걸었다는 사실이 실감나지 않는다. 도대체 어떻게 도보로 전 세계를, 아니 미국 땅을 돌아다닐 수 있단 말인가. 돌이켜보면 그렇게 기진맥진해 있었던 이유는 겨울 내내 미줄라의 거무스름한 공기를 마셨기 때문이라고 여겨진다. 그 작은 도시의 공기가 그렇게 나쁘다는 사실은 뜻밖이었다. 산으로 둘러싸여 있는 데다 대기 역전 현상으로 인해 오염 물질이 지면 가까이에 머무르기 때문에 미줄라의 공기는 전국에서 가장 나쁜 축에 든다. 사우스다코타 주에서는 초원을 휩쓰는 바람이 끊임없이 공기를 씻어낸다. 출근길에 들이마시는 공기는 상쾌하고 깨끗하며 하늘은 대체로 맑고 종일 햇살이 가득하다. 이곳에서 만난 아모스라는 친구는 평화에 대한 견해를 밝히며 나와 함께 걷고 싶다고 말한다. 그의 말에 따르면 걷기는 강력한 치유력을 지닌 약이다. 5월 초에 이르러서야 마침내 워터타운을 벗어난다. 미네소타주로 넘어온 지 이제 2주째다. 그동안 180km 정도 여행을 했으니 어림잡아 하루에 13km씩 걸은 셈이다. 평균치가 너무 적어서 실망이 크다. 하지만 조금 더 생각해보니 천천히 움직이면 내가 지나치는 땅과 사람과 도시와 더욱 가까워질 수 있다는 생각도 든다. 미네소타주를 지나는 동안 내가 여행한다는 소문이 퍼져서 사람들이 나를 찾아온다. 지지를 표시하거나 환경과 세계 평화에 대한 관심을 공유하기 위해서다. 그런 중에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있어 잠깐 소개하고 넘어갑니다. 나는 방금 들렀다 나온 식당에서 가져온 커피와 감자튀김을 손에 가득 들고 걸어간다. 배낭과 비옷을 만지작거리고 있는데 픽업 트럭 한 대가 보도에 선다. 트럭에서 흙 묻은 작업복을 입은 남자가 내려서 내 쪽으로 곧장 걸어오는 모습이 얼핏 보인다. 한 손은 주먹을 쥐고 있다. 나는 재빨리 상황을 가늠해 본다. 도망칠 수는 없다는 판단이 선다. 하는 수 없이 미소를 지으며 앞으로 벌어질 일에 대비한다. 그런데 남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한다. 신문에서 당신 이야기를 보고 어제부터 당신을 찾았소. 그는 내 손에 100달러짜리 지폐 한 장을 쥐어주고 다른 손을 잡고 악수를 한 후 가버린다. 군의 경제 사정이 좋지 못하다고 들었는데 생전 처음 보는 남자가 어떤 마음으로 내게 100달러를 건넸을까를 생각해 본다. 그러고 보면 지금까지 지나온 다른 마을에서도 이렇게 인정 많은 사람을 종종 만나곤 했다. 이제 조금만 더 가면 미시시피 강과 위스콘신 주가 나온다. 매혹치가 가득한 들판에서 반딧불이가 날아오르는 가운데 잠이 든다. 위스콘신주 라크로스에 도착한 나는 상당한 충격에 휩싸인다. 인구 5만 명의 높은 빌딩이 질비하고 교통이 혼잡한 도시를 오랜만에 접하기 때문이다. 메디슨에 있는 위스콘신 대학이 어느 정도 크기일 거라 상상하니 눈앞이 아찔해진다. 인구가 35만 명인 도시에 위치한 재학생 수가 4만 5천 명인 대학이라니.
메디슨에 머무른 지 한 달이 다 되어간다. 나는 이곳에 남아 환경학 연구소 토지자원 박사 과정에 입학하기로 한다. 그러나 연구소에서는 나에게 연구원 자료를 주려고 대학원에 신청해 놓았지만 처리 결과는 감감무소식이다. 당신이 직접 대학원 사무실로 올라가서 결정이 지연되는 이유를 알아보면 어떨까요? 나는 언덕을 올라가 부학장 사무실을 찾는다. 부학장은 책상 앞에 앉아 질문을 던지기 시작한다. 그래, 여기까지 어떻게 오셨습니까? 나는 허공에 대고 손가락을 움직여 걷는 신용을 한다. 그리고 파도가 해변을 철썩철썩 치는 바다, 산맥과 언덕, 뜨거운 사막과 이마에서 흘러내리는 땀, 초원을 휩쓰는 바람과 눈보라를 표현한다. 부학장은 웃음을 터뜨린다. 우리는 당신과 의사소통이 가능할지 걱정하고 있었다오. 고급 연구원 자격을 얻으려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의사소통 여부가 중요하니까요. 그는 나에게 연구원 자격을 줄 테니 집을 구해보라고 이야기한다. 환경학 연구소에 박사 지망생으로 있는 동안 나는 다시 환경학을 정식으로 공부하는 데 전념한다. 토지 자원 과정에서는 환경학에 종합적으로 접근하는 방식을 허용한다. 나는 원격 탐사, 정책 연구, 정치 이론, 개발, 환경 경제학 등의 강좌를 택한다. 어떤 수업은 전 세계로 범위를 넓혀 진행된다. 세계 각국의 사회와 경제 발전으로 인해 발생한 환경 문제를 살펴보는 수업이다. 유럽연합에는 환경 배상 책임 지침 ELD에 따라 오염을 유발한 주체가 해당 지역의 인적 물적 피해는 물론 향후 정상적인 상태로 복구하기까지 모든 것을 책임져야 하는 제도가 있죠. 특히 독일이 이에 굉장히 엄격한 나라로 알려져 있습니다. 존 프란시스는 22년간 도보로 미국 전역을 다니면서 그만큼 자연과 환경과 오염에 대한 문제를 더 뼈저리게 실감했을 것 같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부를 했습니다. 계절이 바뀌면서 수업과 회의, 세미나와 토론을 통해 환경 문제에 대한 이해가 넓어져 간다. 내가 시작한 순례에 대한 신념도 더욱 강해진다. 강의를 모두 수료하고 토지 자원 분야의 박사학위를 따기 위한 필수 조건인 자격 시험을 통과하는 데 2년이 걸린다. 내 연구 주제는 미국과 카리브해에서 선박 기름 유출을 관리하는 비용과 법 조항을 평가하는 것이다. 나에게 딱 맞는 주제인 셈이다. 메디슨에서의 마지막 날은 바쁘게 지나간다. 따뜻한 일요일 아침 10명이 과학관 계단에 모여 작별 인사를 나눈다. 아침 식사를 한 후 친구들은 북쪽으로 발길을 돌려 고속도로를 건너고 나는 남쪽을 향한다. 밤바람이 불면서 기온이 뚝 떨어진다. 밤에는 서리가 내리고 차소리가 끊임없이 들린다. 우체국에서 메디슨에 있는 친구가 보낸 소포를 찾는다. 길에서 먹으라고 보낸 휴대용 식량과 기다리던 편지가 들어있다. 나는 다시 기류에 있다. 인디애나주에서 걷고 있다. 곧게 뻗은 버려진 철로를 따라 걷다가 철길 바로 옆 숲속에 사는 노숙자를 만난다. 한동안 걷다 보니 빗방울이 떨어진다. 나는 모든 노숙자들을 생각한다. 길에 있을 때는 나 역시 노숙자 신세다. 약간 다른 점이 있다면 나는 자진해서 노숙자가 됐으며 꿈을 쫓고 있다는 것이다. 인디애나주에서 여행하는 동안 낙엽 태우는 냄새를 계속 맡는다.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풀밭에서 구름이 피어나듯 날아오르던 메뚜기 떼가 점차 줄어들고 기온이 떨어져 간다. 오하이오주로 건너가자 눈이 내리기 시작한다. 나는 시내에 있는 모텔에 방을 잡고 겨울 외투와 모직 바지를 보내달라는 편지를 쓴다. 신발도 수리해야 한다. 닳아버린 비브란 밑창을 내가 가지고 다니는 새 밑창으로 갈아줄 수송공을 찾는다. 이제 펜실베니아주 워싱턴이다. 워싱턴에 도착했을 때도 역시 비가 왔나 봐요. 이런 메모가 있네요. 비바람과 천둥이 치고 번개가 번쩍이며 줄무늬를 만든다. 길이 내 얼굴에 물을 뿜는다. 1989년 펜실베니아주 요크에서의 메모입니다. 이제 산은 다 넘어왔다. 두꺼운 네이와 스웨터를 챙겨 이곳에서 동쪽으로 160km 거리에 있는 필라델피아주의 부모님 댁으로 보낸다. 도로에 차가 많아지고 정체 현상이 일어난다. 도시에 가까워지자 다시 철길 근처에서 야영을 한다. 교통이 혼잡한 시간에 도시에 도착한다. 어쩐지 낯설게만 느껴진다.
그러나 낯선 느낌은 내가 자란 곳인 파이크가에 들어서자마자 흔적도 없이 사라진다. 나는 계단을 올라가 부모님이 기다리는 집 대문에 들어선다. 추수감사절에 맞춰 집에 도착한 것이다. 태평양 언저리에서 플래닛 워크를 시작한 지 7년 하고도 하루가 지난 1990년 1월 2일, 나는 뉴저지주 해변에서 대서양에 몸을 담근다. 침묵을 지키는 것은 내가 1년에 한 번 하는 서약이다. 매년 생일이 돌아오면 말을 하지 않는다는 서약을 갱신해야 할지를 나 자신에게 묻는다. 침묵과 말은 떨어질 수 없는 사이 같다. 둘이 합쳐야 완전한 하나가 되는 사이. 침묵과 말이 맞닿는 자리마다 새로운 것이 창조된다. 침묵의 경험에는 절대적으로 정직한 무언가가 있다. 모든 말은 침묵에서 시작된다. 따라서 모든 통념도 침묵에서 시작된다. 말은 입 밖에 낼 수 없는 것에 대한 믿음이다. 침묵의 서약을 유지한 지 17년째인 44살 생일에 나는 아래를 내려다본다. 뱃속에서 뭔가가 밀려 올라온다. 오랜 침묵을 깨면 나는 어떻게 될까? 사라져 버리지는 않을까? 이제 나는 다시 미지의 영역에 과감히 발을 들여놓는다. 저는 지구의 날을 택해 말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앞으로는 환경을 위해서 말을 하겠다는 다짐을 기억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워싱턴 DC에 있는 호텔에 모인 얼마 안 되는 가족들과 친구들이 숨을 몰아쉬며 이구동성으로 소리친다. 오랫동안 침묵을 지키고 난 후 말을 하자니 무척 힘이 든다. 낱말들이 천천히 입 밖으로 나온다. 나는 굉장한 진통을 겪고 나서야 한마디 한마디를 세상에 내놓는다. 나는 내 석사학위 논문을 집어들고 머리말 부분을 펼친다. 환경의 위기는 마음과 정신의 위기가 밖으로 표출된 것이다. 환경 위기를 멸종될 처지에 놓인 야생동물, 인간이 만든 추한꼴, 오염 문제에만 국한시켜 생각하는 것은 커다란 착각이다. 물론 이런 문제들도 환경 위기에 포함되지만 지금 인류의 모습이 어떠하며 인류가 살아남으려면 어떻게 변해야 하느냐가 더 중요한 문제다. 빠른 속도로 6월이 다가오는 가운데 연구와 집필이 다 끝나간다. 위스콘신에 있을 때 나는 오직 몸짓과 글쓰기를 통해서만 수업에 참여했다. 그러나 내가 말을 시작한 덕택에 가능한 방안이 하나 더 생겼다. 우리는 전화 화상회의를 열기로 합의한다. 드디어 논문 발표를 하는 날이다. 나는 노트와 논문 초록을 들여다본다. 미국과 카리브해 연안의 선박 기름 유출, 비용 산정과 법 조항 평가. 1시간 후 발표가 끝나자 심사위원들은 말이 없다. 영원처럼 길게 느껴지는 시간이 흐르고 나서 심사위원장 교수는 질문이 있으면 하라고 말한다. 나는 최선을 다해 질문에 답하고 나서 전화를 끊고 기다린다. 드디어 전화가 울린다. 스타인하트 교수의 목소리다. 모두 만족하고 있네. 그레첸 교수는 자네 논문이 아주 중요한 연구라면서 교정을 봐주겠다는군. 그런데 다들 놀라고 있다네. 자네가 길게 말을 할 수 있다는데 깜짝 놀랐지. 이제 나는 걸어다니는 UNEP 친선 대사다. 공식 직함은 세계의 풀뿌리 공동체를 담당하는 UNEP 친선 대사다. 친선 대사는 시간과 재능과 에너지를 쏟아 중요한 환경 문제와 UNEP가 하는 사업을 홍보하고 환경 교육을 위한 자기 나름의 계획안을 개발해야 한다. 이러한 임무는 플래닛 워크의 목표와 정확히 일치하며 내 순례의 정신에도 부합한다. UNEP는 UN 환경 프로그램의 약자입니다. 내가 박사 과정을 마쳤다는 소식에 어머니는 좋아서 어쩔 줄 모른다. 아버지는 늘 하던 대로 얼굴을 찌푸리며 이렇게 말한다. 박사 학위를 가지고 뭘 할래? 자동차 운전도 안 하면서. 그러나 친척들이 내 이야기를 꺼내도 아버지는 자랑스럽다고만 말한다. 그러다가 호기심과 의심이 뒤섞인 말투로 지난주에 집에 전화가 왔다고 알려준다. 해안 경비대 사람이 전화해서 너를 찾더구나. 대체 무슨 짓을 한 게야? 나는 아버지에게 받은 쪽지를 꺼내 워싱턴 DC에 있는 해안 경비대 본부 전화번호를 돌린다. OPA 90팀에는 선생님 같은 분이 정말로 필요하답니다. OPA 90팀은 해양오염 방지법 팀이랍니다. 워싱턴으로 당장 와주셨으면 합니다. 오늘 밤 중으로 비행기표를 보내드릴 수 있습니다. 저는 비행기를 타지 않습니다.
기차도 타지 않습니다. 소형차도 타지 않습니다. 내 신념에 따른 생활 방식 때문에 해안 경비대에서 일하지 못하게 된다면 그처럼 애석한 일이 어디 있겠는가. 그리고 이제는 내가 차를 타지 않고 걷기를 실천하게 된 원인인 바로 그 문제에 관여할 기회를 놓칠 판이다. 그렇기 때문에 역설이 따로 없을 것이다. 그러나 다음 날 나의 독특한 생활 방식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나를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전해준다. 당신과 함께 일해 보기로 했습니다. 적어도 2년은 이곳에 계시면 좋겠네요. 그나저나 여기까지는 어떻게 오실 생각이죠? 자전거를 타고 가려고 합니다. 2달 정도 걸릴 거예요. 좋습니다.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상황 종료. 방금 미 연방 정부가 나를 고용해 기름 유출 관련 법령을 작성하는 일을 맡겼다. 어느 봄날 같은 사무실에 있는 대위가 나에게 고백한다. 그를 비롯한 동료들이 처음에 나를 어떻게 생각했는지에 대한 이야기다. 사실 우린 본부에 와서 함께 일하기로 했다는 괴짜 환경운동가가 어떤 인간인지 궁금해했다오. 당신이 미추광이 같은 사람인 줄 알았던 거요. 하지만 지금은 당신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며 그저 신념을 가진 보통 사람일 뿐이라는 걸 알았어. 우리는 당신의 신념을 존중하기로 했어. 저는 스스로를 환경주의자라기보다는 환경주의를 실천하는 사람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실천하는 사람이라는 말에는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어떤 사람이 된다거나 어떤 행동을 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 땅에서 더 잘 사는 방법을 배워나가는 거겠죠. 나는 1년 2개월 동안 해양 경비대에서 일하다가 순례를 계속하기 위해 자전거를 타고 매사추세츠 주에 있는 마사의 포도밭으로 떠난다. 워싱턴을 떠나기 전에 나는 훌륭한 환경학자 및 환경운동가로서 공익에 기여했다는 이유로 해안경비대 본부의 제독에게서 상을 받는다. 필라델피아와 뉴욕 사이의 어느 지점이다. 나는 길가에 멈춰 서서 이 여행이 시작된 장소를 다시 바라보고 있다. 지난 날을 회상하며 내가 출발한 자리에 다시 서보는 순간 지금 머릿속에 떠오르는 생각은 단 한 가지다. 불가능해 보이는 여행의 첫 발을 내디뎠다는 생각. 어떻게 내가 여기까지 왔나? 그동안 내가 어떻게 변했나? 쓰레기가 마구 널린 풀밭에 앉아 10여 년이라는 세월과 수십만 킬로미터의 거리를 떠올린다. 나는 고개를 숙이고 몸을 약간 떨며 조용히 미소를 짓는다. 20년 전 샌프란시스코만에서 기름 유출을 목격했을 때 누가 나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생각해보자. 존, 뭔가를 바꾸고 싶다면 자동차 운전을 중단하고 동쪽으로 걸어가렴. 그러면 달라지는 게 있을 거야. 그런 말을 들었다면 나는 몸을 획 돌려 자리를 떴을 것이다. 내 등 뒤에 대고 사람들이 소리치는 장면이 떠오른다. 입도 다물어 버려. 나는 그따위 말을 믿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여기 앉아서 생각해 보니 지난 20년 동안 바로 그런 일이 일어났다. 우리는 세상을 바꿀 수 있다. 나도 모르게 내 입에서 불쑥 튀어나온 말이다. 우리는 세상을 바꿀 수 있다. 비단 나뿐 아니라 우리 모두 불가능해 보이는 여행을 떠남으로써 세상을 바꿀 수 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의 변화를 일으키고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 수 있다. 그 후 나는 걷기와 항해라는 방식으로 순례를 계속하되 비행기를 비롯한 동료 운송수단도 병행해 이용하기로 결정했다. 그런 변화에는 가족과 학문에 대한 책임감이 커졌다는 이유도 있었지만 여행 중에 만나는 공동체와 시민단체에 대한 책임감도 중요한 이유였다. 나는 그들을 도와주거나 지지해 주어야 했다. 다시 동료 운송수단을 이용하겠다는 결단이 내가 플래닛 워크의 목표를 더 잘 수행하고 더 훌륭한 친선 대사가 되는데 이바지하기를 원했다. 여전히 걸어다니며 사람을 만나는 것이 그들의 문제와 어려움을 파악하는 데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걷기는 자기 자신을 이해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기도 하다. 브라질에 도착했을 때 나는 22년 만에 처음으로 자동차를 탔다. 몇 주 후에는 미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다. 부모님과 친구들은 기뻐서 어쩔 줄 몰랐다. 내가 미국을 떠나면 다시는 나를 만나지 못할까봐 걱정했던 진이 특히 좋아했다. 진은 내가 도보 여행을 계속하려고 브라질에 돌아온 다음 해에 세상을 떠났다. 도보 여행을 시작할 때와 끝마칠 때 한 해 동료 운송수단을 이용하기 시작한 덕택에 나는 치유의 여행과 같은 프로젝트에 여러 번 참여했다.
또한 나는 세계 각지를 돌아다니며 연설을 하고 다양한 청중과 대화를 나눈다. 2005년 지구의 날, 나는 내가 걸어온 길을 다시 밟는 미국 횡단 여행을 시작했다. 풍경과 대화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알아보기 위한 일이었다. 내가 전하려는 메시지는 우리 각자가 우리 모두에게 더 나은 환경을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오늘날 가장 가슴 아픈 문제로는 기후변화와 해수면 상승을 꼽을 수 있다. 내가 걷기를 시작한 지 10년 만인 1982년에 설립된 비영리 교육기구인 플래닛 워크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여러 단체와 힘을 합쳐 플래닛 라인스를 개발하는 중이다. 과학과 인문학과 공공 서비스를 결합한 교육을 통해 사람들은 그들도 지속 가능한 환경을 만들고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음을 깨달을 것이다. 인터넷을 비롯한 신기술을 활용하여 다양한 단체 사이의 교류와 협력을 확대하며 물질적인 영역을 비롯한 모든 영역에서 각 개인의 순례를 연결하는 다리를 놓는다면 우리는 전 지구적인 규모에서 발생하는 문제의 해법을 공유할 수 있다. 이것은 차세대의 플래닛 워커들이 의욕을 가지고 추진할 만한 사업이라 생각한다. 책 표지에 있는 젊은 존 프란시스 박사의 모습이 책이 끝나갈 쯤에 맨 뒷면에 있는 모습은 나이 든 할아버지네요. 그래도 여전히 벤즈를 들고 음악을 연주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행복해 보이세요. 환경변화, 기후변화가 그 어느 때보다도 위협적으로 느껴지는 요즘 다시 읽어본 아름다운 지구인 플래닛 워커였습니다. 오늘도 긴 녹음 들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